안녕하세요. 시인 박철입니다. 오늘은 강만수 시인님과 태국 아유타유에서 문장아고라 해외 문학기행 중에 새로 출간하신 플루토 인 더 힐 발 뒤꿈치 명왕성 시집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간단히 먼저 강만수 시인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만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23번째 시집을 상대했습니다. 동시집 포함해서 23번째 시집을 상대했는데 그 시집 제목이 발뒤꿈치 명왕성입니다. 이 시집에 관해서 박철희 시인과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인님, 시인님하고 둘이 지난주 금요일 날 태국에 건너와서 방콕 시내와 아유타유를 3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여행 중에 시인님의 발뒤꿈치 명왕성 중 눈에 들어왔던 것은 선택맹이라는 시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나무다, 나는 우리다, 우리는 한 마리 굴뚝새다, 굴뚝새는 한 마리 우리다, 두 마리 우리다, 세 마리 우리라고, 중대백로는 우리다, 우리는 중대백로 1111만 1112마리다. 휘파람새는 우리다. 우리는 휘파람새다. 2222만 2223마리다. 검은 딱새는 우리다. 우리는 검은 딱새 3535만 3535마리다. 굴뚝새가 지저길 때 나무들이 굴뚝새라고 다가왔으며 중대백로가 날개를 펄럭일 때 나무들이 중대백로라고 휘파람새 호호 호호 울 때 풀잎들이 휘파람새라고 검은 딱새가 히히 짜짜짜 울 때 구릉이 검은 딱새라고 먼 곳에서 온다. 새들이 관목 사이 풀잎과 언덕 위에서 우린 중대백로다. 우리는 유리다. 굴뚝새는 유리다 라고 몸을 움직이면서 새들과 나무는 한 몸이고 유리라면서 우리는 유리다. 유리는 우리다. 우리는 맑은 유리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인공지능의 이 시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너와 나에 대한 구분,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들이 필요 없고 다 뭐 이렇게 이제 큰 1100만, 2200만, 3535만 이 모든 각각의 다른 이제 숫자들이 있는 다른 이제 개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같은 하나의 존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님이 쓰신 그 느낌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를 3, 4년 전에 쓴 것 같아요. 3, 4년 언제 썼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아, 예. 3, 4년 전에 오후 서너 시쯤에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오후에요? 네. 갑자기 뭐 와서 썼던 시였고 쓰면서 느꼈던 거는 사물이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하고 넷이기도 하다. 네. 사물은 뭉뚱그려서 하나의 개체로 존재할 수 있다. 떨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끌어모으면 하나일 수 있다. 그런
그런 사유가 이 시를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우선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고, 또 이게 저희가 사물이든 인간이든 그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시였습니다. 저희. 그래도 여기다 내가 썼는데 네. 새들과 나무는 한 몸이고 물이다라고 썼거든요. 네. 이게 떨어져 있지만 네. 이 지구 안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들은 네. 하나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쓰게 된 시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피모텔과 황천 닭갈비를 어제 제가 밤에 읽었어요.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인님하고 저희가 그 아리아 하우스라는 모텔에서 잤는데, 그 모텔에서 자면서 제가 이 모텔을 해피모텔이라는 시를 소리내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해피모텔이 해피하게 다가오지 않고 언해피하게 온 한낮에, 언해피 모텔이 언해피하게 다가오지 않고 해피하게 온 밤중에 1월 2일이 1월 2일 같지 않게, 2월 9일이 2월 9일 같지 않게, 해피모텔에서 해피하지 않게 다가온 1월 2일은 언해피하게, 언해피 모텔에서 언해피하게 오지 않고 해피하게 온 2월 9일에 해피모텔이 해피하게 다가오지 않고, 언해피하게 눈이 내릴 때 언해피 모텔이 언해피하게 다가오지 않고, 해피하게 비가 1월 2일이 1월 2일 같지 않게, 2월 9일이 전혀 2월 9일 같지 않게, 해피모텔에서 해피하지 않게 다가온 1월 2일을 언해피하게 보내다. 언해피 모텔에서 언해피하게 오지 않고 해피하게 온 2월 9일을 맞아 그냥 침대에 누워 둥글었다. 종일토록 언해피하게 내리는 눈과 함께 그저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죽였다. 해피하게 내리는 비와 함께 해피와 언해피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언해피를 부르려다 해피를 불렀다. 이게 처음에 해피 모텔이 해피하게, 언해피 모텔이 언해피하게, 마지막 2줄 때까지, 3줄 때까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이제 죽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피를 불렀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어요, 독자한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처음에 시인님이 이렇게 쓰신 시가 이제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독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해피를 부르고 해피를 불렀다 이 말인가요? 네, 전체적인 그런 또 1월 2일이 1월 2일 같지 않게, 2월 5일인 2월 5일 같지 않게. 오래전에 진도에 갔다 오면서, 네. 진도에서 이쪽 어디야 거기 서움에서 직접 그 진도, 그러니까 완도에서 네. 진도를 향해 가면서 네.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네. 억수비가 쏟아졌는데, 그때 들었던 감정이 이 무겁다고 할까, 무거운 감정하고 가벼운 감정이 들락날락했어요. 이게 한 2시간 운전해가지고 강진까지 갔는데, 네. 강진에는 한 모텔에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가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기에 들어갔는데, 네.
곤모양 외관은 뭐 그럴듯하더라고. 들어가더니 온통 습한 저걸 해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낀 모텔이었어. 네. 그래서 야 이게 모텔을 너무 좀 허술하게 관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해피 모텔과 언해피 모텔에 대한 상념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상념을 갖다가 시호했던 게 이게 구성했던 게 해피 모텔인데 기왕이면 뭐 나중에 해피를 부려다 언해피를 불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다가 그래도 뭐 마무리는 언해피보다는 해피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게 낫지 않을까. 행복한 게 좋죠. 그래서 해피를 부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은 행복한 상황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언해피한 상황이었는데 언해피 모텔에서 언해피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떨쳐내려고 해피를 부르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언해피를 부르다가 해피를 불렀다고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시인님이 2023년도에 이제 3년 전에 이 태국 아유타요를 모셨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때 이번에 와가지고 그래서 2023년 3, 4월달에 내가 여기를 2월인가 아마 왔다 갔었을 거예요. 오래 오셨네. 와가지고 동남아 여행을 30년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30년이요? 30여 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동남아 여행을 남기기 위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어떤 시를 좀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단편적으로 두세 편의 시를 계속 쓰기는 했지만 그 두세 편의 시 가지고 이쪽에 안남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그 세계를 갖다가 연결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시를 써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타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태국이 아무래도 이쪽 동남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사 시집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2월달 좀 갔다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들여다봤고 그런 연후에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그리고 공부해서 한 달 정도 시를 썼지. 시를 써서 서사집을 묶었는데 여기 시가 48편의 그 짧은 시로 서사 시집을 갖다 이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국의 처음 시작된 역사가 수코타이 왕조였는데 수코타이가 뭐냐면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이야. 이제 수코타이 왕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는 아유타야 왕조. 수코타이 왕조는 200년이 안 돼서 패망했고 그 패망한 뒤에 같은 태국인들에 의해 두 번째 왕조인 아유타야 왕조가 세워져요. 이 아유타야 왕조는 33명의 왕이 다스렸고 417년 동안 존속됐던 나라거든. 이 417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시를 쓴 게 이 48편의 시예요. 48편 시고 여기다 짧은 그 불교적인 사유를 담아가지고 짧은 서사를 넣어서 그동안에 그 동남아 여행을 갖다가 제가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그때 오고 또
저하고 오고, 저는 이제 태국이 처음 방문한, 올해가 처음 방문인데요. 제가 동남아를 많이 이제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태국을 일주일 이상 지금 지내다 보니까 교통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확실히 불교 국가에 대한 그 역사가, 오랜 역사가 있는 게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유타야를 와서 3년 만에 와서 다시 느끼는 건데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네, 어떤 것인가 네, 다시 성찰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또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끼게 하네요. 저도 그 시인님 아유타유를 찾아 시집에서 사진으로다가 얼핏 보다가 어제 이제 그 칼에 잘린 부처상의 머리가 주변으로 이제 나무가 이제 타고 올라가서 자란 그 장면을 봤는데요. 직접 봤는데 묘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절에 다니는 불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한 동상에, 어떻게 보면 작품의 동상에 잘린 머리가 주변으로다가 나무 가지가 올라타서 수백 년 이상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게 와프란 마하탓의 이 부처의 불두를 갖다가 나무가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 제가 이 불상하면서参배를 하면서 불법의 힘이 참 신묘하다. 그래서 경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참 뭐, 신묘한 힘이 없는 듯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3번째 시집이 발뒤꿈치 명왕성인데, 이 발뒤꿈치 명왕성을 제가 낭독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발뒤꿈치 명왕성, 강만수. 발뒤꿈치에서 5월 14일 명왕성이 튀어나왔다. 그러다 엄지발가락에서 직박구리 11마리가 나왔고, 두 번째 발가락에서는 까막딱따구리 111마리 나왔다. 세 번째 발가락에선 괭이 괄맥이 1111마리가 나왔고, 네 번째 발가락에서는 수리부엉이 11,111마리 나왔다. 새끼 발가락에선 흰뺨 검둥오리 11만 1,111마리가 나왔고, 손등에서 6월 11일 오후에 천왕성이 튀어나왔다. 그러다 엄지손가락에서 작은 주홍 부전나비가 22마리가 나왔고, 검지손가락에서는 도무늬 팔랑나비가 222마리 나왔다. 중지손가락에선 여름오리 표범나비가 2222마리가 나왔고, 약지손가락에선 부처사촌나비가 22,222마리 나왔다. 새끼손가락에선 큰점박이 푸른 부전나비가 222,222마리가 나왔고, 5월 14일 발 뒤꿈치에서 명왕성이 튀어나온 뒤 엄지발가락에서 나온 직박구리 11마리는 빨강색으로, 두 번째 발가락에서 나온 까막딱따구리 111마리 주황색으로, 세 번째 발가락에서 나온 괭이 갈매기 1111마리는 노란색으로, 네 번째 발가락에서 나온 수리부엉이 11,111마리 초록색으로, 새끼 발가락에서 나온 흰뺨 검둥오리 11만 1,111마리는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6월 11일 손등에서 급작스럽게 천왕성이 튀어나온 오후에
주춤거리다 엄지손가락에서 작은 주홍부전나비 22마리는 파랑색으로, 두 번째 손가락에서 나온 동무늬 팔랑나비 222마리 빨강색으로, 세 번째 손가락에선 나온 여름 어리 표범나비 2222마리는 노란색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서 나온 부처 사촌나비 22,222마리 주황색으로, 새끼손가락에서 나온 큰점박이 푸른 부전나비 222,022마리는 초록색으로 날아왔다. 5월 14일 발뒤꿈치에서 명왕성이 튀어나온 뒤 엄지발가락에서 튀어나온 집밥구리는 빨강으로 다가와 빨간 맛으로 느꼈고, 두 번째 발가락에서 나온 까맣다 보이는 주황으로 다가와 주황색 맛이었고, 세 번째 발가락에서 튀어나온 괭이 갈매기는 노랑으로 다가와 노랑 맛으로 느꼈다. 네 번째 발가락에서 나온 수리 부엉이는 초록으로 다가와 초록 맛으로 느꼈고, 새끼 발가락에서 튀어나온 흰뺨 검둥오리는 파랑으로 나타나 파랑 맛으로 느꼈다. 6월 11일 손등에서 급작스럽게 청황성이 튀어나온 오후에 주춤거리다 엄지손가락에서 작은 주홍부전나비는 파랑으로 다가와 파랑 맛으로 느꼈고, 검지손가락에서 나온 동무늬 팔랑나비는 빨강으로 나타나 빨강 맛으로 느꼈다. 중지손가락에서 나온 여름어리 표범나비는 노란색으로 다가와 노랑 맛으로 느꼈고, 약지손가락에서 나온 부처사촌나비는 주황색으로 날아와 주황 맛으로 느꼈다. 새끼손가락에서 나온 큰점박이 푸른 부전나비는 초록색으로 다가와 초록 맛이었다. 발가락 맛과 손가락 맛은 모두 빨간 맛과 주황 맛, 노랑 맛과 초록 맛, 파랑 맛으로 혓바닥을 감았다. 5가지 맛으로 다가온 그 맛들은 다른 색으로 바꿔 또 다른 맛을 느낄 순 없는 걸까? 맛과 색에 대해 명왕성에서 튀어나와 천왕성까지 날아가며 맛과 색을 음미해 본다. 보이지 않는 맛들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5가지 색깔 맛은 당신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참 긴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시를 처음 낭송해 보는데 제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처음 들어보는 이 새들가 숫자가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빨강맛, 주황맛, 노랑맛, 초록맛, 흰맛 맛도 지금 입에서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시들은 저도 아직 초보 시인인데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시를 쓰시게 됐고, 또 어떤 걸 또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시는 발뒤꿈치 명왕성을 어떻게 쓰겠다 창작 조정이 사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네. 발뒤꿈치 명왕성이라는 제목이 먼저 왔고, 제목이 먼저 온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제목을 틀로 해서 네. 발가락과 손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발가락을 딛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겠다는 자유로운 비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지구 안에서 꼼지락거리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네. 우주와 소통하고 우주와 교감하는 그 어떤 언어 체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거를 시라는 틀에 넣어서 읊조리고 싶었던 그런 갈망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980년생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E.T.라는 이제 미국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만화 영화 아니잖아.
스필버그가 찍었던 영화인가요? 영화지. 아, 영화인가요? 네, 영화네요. 그때는 그 E.T.가 이제 엑스트라터리테리어 이제 외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시를 시인님께서 해설을 좀 해주시니까 그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다시 그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지금. 근데 사실 이게 길게 썼다고 그러는데 네. 내가 그 시를 쓸 때는 그냥 옮겨 적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지. 뭐 10분이요. 그냥 쓰는 시간만 걸렸던 거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심화가 딱 꽂히면 쓰는 시간만, 이거 물리적으로 쓰는 시간만 필요하지 사인은 필요 없어.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하고 접신했다고 할까? 이거 쓰게 되니까 그거는 뭐 한순간에 날아가듯이 쓰게 되는 것이지. 약간 무당이 그 칼 위에서 자켓하는 그런 타는 거랑 느낌이 같은 거지. 오네요. 근데 이런 뭐 새들도 저기 처음에 제가 시인님 책을 받아서 읽을 때 굉장히 이제 들어오지가 않았었는데 왜 이런 시를 쓰시는지, 그냥 쉽게 이제 쓰시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좀 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부분적으로 설명할게. 내가 네네네. 처음에 내가 토지집 그 가난한 천사의 시집을 30년 전에 냈을 때 네. 보편적인 서정, 네. 식물적인 서정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시를 썼고 별로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요. 네. 그게 그 평론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내 시에 의성어와 의타어를 다루는 부분이 뛰어나다 그런 소리를 뭐 본적 듣기는 했지만 크게 어렵다는 소리는 안 들었지. 네. 근데 시를 쓰면서 사유책에는 끝없이 이렇게 언어책에는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걸 그 시인은 퇴보한다고 보는 거거든. 아. 발전을 거듭하면서 신색만 가지고 안 되잖아. 네. 빨간색도 보여주고 파란색도 보여주고 노란색도 보여주고 검정색도 보여주고 검정과 노랑이 섞인 것도 보여주고 빨간과 하얀이 섞인 것도 보여주고 네. 오색이 다 섞이는 색깔도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언어의 조립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농촌 감수성의 시, 네. 그 낭만주의적인 시, 예. 예. 그런 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꽃, 별, 달 이런 식물적인 세계, 네네. 그리고 이미 중국 당나라 때 시인부터 시작하고 네. 우리가 현대 시인들이 너무나 많이 썼던 것들은 좀 다르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언어들은 네. 다르게 그 예술성이라는 건 다르게 해서 보이는 어떤 행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하는데 그 시를 가지고 다르게 차별화된 시를 쓴다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보들레르 이후에 보들레르 같은 경우에 프랑스 도시 감성적인 그 현대적인 시를 갖다 연 시인이라고 보는데, 보들레르는 도심에 살면서 도심의 감성을 노래했던 시인이었거든. 도시적인. 그 당시에. 그 당시도 네. 그랬으니까 지금에는 한국 현대시를 살면서 도심에 사는, 요즘에 농촌에 들어간 농사지으면서 사는 시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럼 지금에 맞는 도시적인 감정이 어떤 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모더니스트여야 되고 리얼리즘이어야 되고 포스트 모던이어야 되고 아방가르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언어도. 그렇다 그러면 언어의 꽃이 뭐냐? 자기 해체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아방가르드 세계라고 나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일반 독자들이 말랑말랑하게 읽히는 시는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웨스턴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시를 내면서 이 내용들이 제가 주로 그 토목 관련된 건설 현장 관련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것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짧지만 저희 이제 사유를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시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 이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대중들한테 이걸 전달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의심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좀 더 박철희 시인의 내가 시를 보고대 네. 도시 농촌적인 그런 로맨티즘은 아니고 네. 현대를 살아가는 리얼리즘적인 그런 서사여서 네. 젊은 시인으로서 가능성이 보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쓰면 발전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님이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시가 혹시 있으신가요? 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뒤에 제가 오브를 보니까 이 철학적인 리듬이라는 약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들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철학적인 리듬에 대해서 좀 이 철학적인 리듬을 가지고 2025년 한 2월쯤에 시집을 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뭐 이게 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그걸 미뤘어요. 네. 미루다 보니까 미룬 뒤에 발뒤꿈치 명왕성을 쓰게 돼서 네. 철학적인 이 철학적인 리듬 이거는 네. 제목에서 밀린 거예요. 거기서 밀리고 뭐 이거 최근에 쓰는 거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밀어내고 그러면 시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첫 번째 쓰고 이제 또 다음 책도 내고 다다음 책도 내야 되는 갈 길이 먼데 그러면 이렇게 오래 두지 말고 많이 써서 계속 발간을 하는 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시인들은 과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 나는 그 과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작이 뭐예요? 몇 편 안 쓰는 사람, 아주 적게 쓰는 사람. 아, 적게 써서는 네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네. 자기 의사, 자기 사회적의를 나타내 볼 수도 없고 네. 과작이라는 게 자기 세상살이가 바빠가지고 그만큼 시 쓰는데 등한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난 그렇게 봐요. 열심히 썼으면 왜 안 써줘? 열심히 썼으면 왜 시집을 20년 만에 내고 10년 만에 내냐고. 시인은 결국엔 시를 매일 쓰는 게 매일 시인이네요. 그냥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네. 일기 밥 먹듯이 먹듯이.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지. 시를 쓸 때만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 30분짜리 시인이냐? 3분짜리 시인이냐? 한 달에 3분짜리 시인이냐? 1년에 5분짜리 시인이냐? 이걸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평생 시를 쓰면서 하루에 3시간은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10시간, 12시간씩 시를 쓰기도 했었고 밥 먹는 걸 또 잊어버리고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쓰다 보면은
뭐 안 써줘도 시가 안 써줘서 시를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썼기 때문에 안 써지는 거라고 봐요. 쓰는 사람이 왜 안 써줘? 그럼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가 없으니까 아웃풋가 없는 거예요. 안 쓰니까 시집을 낼 수 없는 것이지. 쓸다고 하면 왜 시집을 못 내? 나오면 계속 언어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자기 색깔을 바꿔서 진 일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그 만들어서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시집을 내시면 돼요. 나에게 그랬고 네. 내가 이거 확언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시집은 시에 대한 연결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17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네. 다시 그 시절을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내지 않았을 것 같아. 2년 단위로 하나씩은 냈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도 한 3,000편 이상 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떠난 걸 언어에 내가 까탈을 부린다고 안 내고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까탈이 뭐가 중요해? 언어가 언어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네. 언어를 꿰지 않고 시라는 집으로 엮지 않으면 그거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흩어지고 무화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집으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 경험을 꼭 얘기해요. 내가 17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냈지만 네. 니들은 그러지 마라. 네. 자네들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말을 내가 자주 합니다. 일단은 운동하듯이 밥 먹듯이 회사 출근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련처럼 시를 매일 그러니까 써야 되네요. 늘상 메모지와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 언제 어디서든지 잠자가 꿈속에도 시가 오거든. 네. 그럼 일어나서 벌떡 깨가지고도 메모를 할 수 있어야만 시인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다음 네. 시를 생각하다 보면 시 생각하면서 꼴깍 밤을 새기도 하고 하나의 화두에 잡혀가지고 그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고민과 고뇌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자기에 대한 기존에 썼던 그 형태의 그 틀을 벗어나고 또 새로운 시를 또 쓸 수 있나 보네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지. 그래야 자기한테 씌워진 껍데기를 깨고 나가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큰 거네요, 시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자기 자신인지 누구하고 싸우겠어. 본인과의 싸움인 거예요, 본인. 누구도. 난 시를 쓰면서 내 주변에 평생 난 내 경쟁자가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경쟁하는 거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 주변에 뭐 시 쓰는 분들이 왜 내 경쟁자여야 돼? 그들은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 언어와 색깔이 다른데 무슨 경쟁자야? 조건 자체가 다른데.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지. 그럼 저도 그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한 이제 비문학자인데, 직장생활 비문학자인데, 비문학자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사유 체계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그거를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네. 그게 장점이라고 봐요. 네. 국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시를 못 쓸 이유도 없지만 네. 더 잘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 그럼 공학도들이나 이학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으면 독특한 시세계를 쓸 수 있겠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연계, 이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일반 문과 출신들에 비해서는 단단한 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9년 전에 자기계발서로 처음 책을 냈다가 시인님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내면적인 문문적인 그런 성향이 더 있는 걸 듣고 시창작 수업을 2년 넘게 이제 하면서 첫 시를 냈는데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써서 사유하고
갈고 닦으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내가 이번에 여행에 와서도 박철 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걸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고 네. 묵은 건 밀어내고 네.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찾아낸다면 네. 보석처럼 빛나는 네. 시를 한 편 한 편씩 생산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쉼 없이 해야 되겠죠. 하다가 말면 멈추니까. 그럼 벌써 이 발뒤꿈치 명왕선처럼 그 순간을 놓치면 저 멀리 그냥 뒤로 과거로 떠나가고 아, 그렇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잡아서 앞으로 진일보하도록 그런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시가 처음에 시적인 감성이 오는 게 아이디어가 오는 게 그게 힘이 주는 거라고 그래 그거를. 시적 발현 탁 오는 네. 아이디어. 네. 그래서 볼펜하고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게 메모지를. 네. 메모를 하지 않으면 휘발려 버려 바로. 메모해 놓으면 집에 들어가서 사유책을 맞출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해놓으면 그 휘발려가지고 기억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감성이나 오감이 왔을 때 메모를 해서 써도 그거에 너무 심취해서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을 빼고 이게 논리에 맞는지 자기 호흡에 맞는지를 또 끊임없이 또 수정 반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처음에 왔을 때는 감정이 승해 있으니까 네, 비고 난 다음에 흙탕물이 팍 치잖아. 그렇죠. 흙탕물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며칠 지나면 그 흙탕물이 가라앉게 되면은 네, 맑은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죠. 네, 시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 언어를 써놓고 한 달이든 며칠이든 지켜보면 네. 흙탕물이 쫙 가라앉고 맑게 보이는 거지. 그걸 건져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사회체계가 명징해지지. 그래도 그게 완벽한 결론은 아니죠. 완벽에 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건 없어, 예술은. 네. 걸어가는 과정이니까. 과정 중에서 끝나는 게 예술이니까. 끝난 그 완벽한 어떤 완결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술이 위대하다고 볼 거예요. 근데 저도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들은 그 지금 과정이 그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추상화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그렸는지 작가가 어떤 의도를 하려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제 뜬구름 잡았는데 계속 그 그림을 뚫어지다 보고 음악도 뚫어지게 듣다 보면 그 전문적인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느낌이나 그런 영감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많죠. 여행이라든가 그 인근 예술가들하고 소통은 많이 필요하죠. 그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고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술은 상당히 시하고 근접한 장르라고 봐요. 그리고 음악이 그렇고. 저도 최근에 어떤 여성 오지은 작가의 그 그림을 보고 작가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구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느꼈어요. 처음 그렇게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제 하는 그런데 처음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화가하고 저거 되면 가끔 보세요. 네. 그 인접의 그 화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건 내 그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뭐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네. 틈틈이 찾아서 그들이 펼쳐놓고 캔버스에 펼쳐놓은 색이라든가 색이라든가 네. 그
그대로 세계관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한국에 귀국하면 이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려는지 좀 궁금하네요. 무슨 뭐 특별히 활동이 할 게 있나 내가? 평상시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뭐 변동사항 없어요. 나는 시 쓰시고. 실수고 뭐 출판사 일 보고 책 보고. 요즘엔 주로 뭐 출판사 일보다는 글쓰기하고 책 읽기였고. 어떤 책을 주로 보시나요, 요즘? 뭐 철학책도 많이 봤었고, 네. 요즘엔 미술책 좀 많이 봤고, 상대적으로 시집은 좀 덜 읽었던 것 같고. 재료를 많이 모으시는 건가 보네요. 읽어봐야, 들어와야 뭐 또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은,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단순히 읽는 건가요? 공부하는 건가요? 읽어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읽어야만 쓸 수 있거든. 아니면 재탕삼탕 비슷한 거 써야 되잖아. 계속 새롭게 자기 자신을 탈피하고 변모하기여가지고는 내가 같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 다른 사회부적 가서 들어와야 돼. 그게 독서예요. 내후년이면 거의 70이 가까운 되시는데, 그거를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뭐 지금까지 그닥 피곤한 건 못 느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엔 좀 눈이 좀 아프지. 12시간 책 보고 그래 눈이 아픈데 네. 그 정도야 뭐 아직까지. 그럼 후배 시인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이나 어떤 그런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네. 초가집 10연 정각이란 말이 있어요. 네. 처음 일으킨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네. 중간에 변덕 부리지 말고 네. 그걸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실행을 하더라도 작심 3일 만에 끝내지 말고 네. 작심 3년, 작심 10년, 작심 30년을 하면 네. 웬만한 건 다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뭐 안 될 게 없다고 나는 보거든. 자기가 원하는 작은 일은. 주변에 근데 혼자 그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그 난이도가 이제 있는데, 그럴 때 주변에 이렇게 좀 상담을 하거나 논의를 해서 그런 이제 스승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깨우침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발전될 때 궁금증이 밀려들어요. 네. 그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걸 먼저 경험한 선생을 찾아가는 거. 네. 두 번째는 벽에 붙여놓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네.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백지가 구멍이 날 때까지 서로 안강으로 쳐다보면서 네. 100번, 1000번, 독서 100번, 의자였느냐, 독서 100번, 1000편, 만편이라도 해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보고 끝내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답을 없이 짤까 봐요. 근데 나는 후자였어요. 아, 힘내세요. 난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저도 매일 조금씩 몇 줄이든 한 년이든 쓰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가끔씩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인공지능한테 이제 창작을 해보라고 이제 저도 실험을 좀 해보는데,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더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 끝까지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예, 필요한 것 이 같아요. 인공지능이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은 써놓음을 가지고 분석은 잘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네. 분석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틀리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많아. 대충 적당히 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없다고 단정하듯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네. 최근에 내 경험을 갖다가 얘기하더라고. 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서 시는 최초 발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썼느냐, 쓰는 사람, 최초에 발현하는 사람. 인공지능은 발현한 연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공존하면서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의존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지금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인님은 오랫동안 시를 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지금 진행되는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가 어떤 역할이나 시가 뭔지 그러니까 그 지금 요 모두에서 얘기했는데 시는 신이 주는 언어의 최초의 언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신이 기계한테 주는 거 아니고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최초 발현자 크리에이터를 못 쫓아간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네. 기계인데 처음에 뭐 어쨌든 뭐 명령어가 없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을 더 한다고 그러면 군사라든가 의료라든가 이제 도시화되어 있는 건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전을 한다고 보지만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는 어떤 거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그 이런 창의력 이런 거는 여전히 인간이 우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창작이나 이런 것들의 행위에 게으르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겨울이지 말고 유축될 이유도 없고 네. 나만의 색깔을 만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뒤꿈치에서 명왕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를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느낌이 오는 거죠. 아 그렇지 창의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내가 발뒤꿈치 명왕성이라고 썼을 때 네. 이게 뭐지? 주변 분들은 그런 의아심을 가졌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렇죠. 시인님의 창작 세계니까. 내 세계잖아. 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가 뭐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구를 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네. 뭐 근데 발뒤꿈치 명왕성 단순해요. 발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땅을 딛고 네. 저 먼 우주까지 날아가는 나름의 그 지적인 편력이라고 할까? 지적인 편력이.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주를 향해 안테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 먼 우주까지 소통하겠다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명왕성이든 다른 어떤 알지 못한 행성에 있는 그 생물체와 교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명왕성이라는 게 뭐 네, 옆에 뭐 해왕성, 뭐 천왕성 뭐 다 있잖아. 네. 근데 왜 명왕성이야 그런데? 그냥 명왕성이 왔으니까 명왕성이 한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냐고. 그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남은 이틀, 오늘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월 20일. 네, 수요일입니다. 3일 남았는데 오늘 아유태에서 마지막 밤을 자고 보내고 내일 이제 방콕에 가서 하루를 더 지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남은 시간 시인님하고 태국에서 좋은 문학기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네, 다음에 또 같이 오고. 네, 건강하십시오. 고마워요. 예. 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